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중공선성을 설명하고 분산 확대인자와 상태지수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 변수들 사이의 선형 종속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다중이라고 해서 공선성은 컬리니어러티라고 보통 부릅니다. 멀티컬리니어러티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뭐냐면 이 다중공선성은 반응 변수랑은 상관없어요. 설명 변수들 사이에 연관성이 높으면 다중공선성이 크다라고 해요. 그 연관성이라는 게 선형 종속 관계를 의미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다중공선성이 있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설명 변수들끼리, 그러니까 유사한 설명 변수들이라든가 아니면 한 설명 변수가 다른 설명 변수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두 개의 설명 변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다른 설명 변수를 거의 근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선형 종속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중 공선성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 설명 변수들을 다 집어넣고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회귀계수 추정량의 분산이 지나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정된 회귀계수 추정값이 매우 불안정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회귀계수가 검정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회귀계수 추정치 부호가 내가 알고 있는 이론 또는 경험과 비교해 봤을 때 완전히 부호가 반대되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요 변수가 증가하면 y도 증가를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회귀 계수가 음수가 나와서 감소해 버리는 걸로 모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다중공선성이 있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 이상의 설명 변수를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회귀계수 추정치에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공선성이 있을 경우에 반응 변수의 예측값 자체는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모형 자체의 회귀 계수 값이라든가 또는 그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증이라든가 이런 통계 검정에서 굉장히 그릇된 현상들이 나타나서 잘못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공선성은 회귀 모형 적합을 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러한 다중 공선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반드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y값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잔차를 통해서는 다중공선성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잔차를 통해서 발견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설명 변수들 간의 디펜던시 또는 선형 종속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분산 확대 인자라는 게 있어요. Variance Inflation Factor라고 해서 분산 확대 인자 이렇게 부르고요. 어쩔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팽창이라고 해석해서 분산 팽창 인자, 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VIF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상태 지수라고 하는 컨디션 넘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IF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 J라고 하는 거는 변수, 어떤 J번째 변수를 의미합니다. 각 변수마다 분산 확대 인자의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각 변수마다. 어떻게 구하냐면 J번째 변수 있잖아요. XJ. J번째 변수를 반응 변수로 하고 나머지 설명 변수로 해서 다중회귀 모양을 집합시켰을 때의 결정계수 값이 있을 거예요. 그 결정계수 값을 RJ 제곱이라고 놓으면 VIF 값은 1-RJ 제곱분의 1이에요. 이게 뭐냐면 설명 변수가 이렇게 쭉 있어요. J번째가 있고 J 플러스 1번째부터 X 우리가 K개의 설명 변수를 갖고 왔다 그러면 얘만 빼고 나머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는 설명 변수로 하고 얘는 반응 변수로 놓고 회귀 모형을 적합을 시켜요. 그때 나온 결정계수 값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결정계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했는데 결정계수 값이 거의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xj라는 변수의 값은
나머지 설명 변수로 거의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xj라는 변수는 나머지 설명 변수들로 거의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xj라고 하는 것이 우리 y를 설명하는 이 회귀 모형을 걸 때 빼도 되는 거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나머지 변수들이 이미 얘를 그만큼 설명하고 그 설명력이 y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xj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이러한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xj를 뺄지 다른 걸 뺄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VIF 값을 구할 때 이 RJ 제곱의 값이 거의 1에 가까우면 요 분모가 거의 0이 되고 0분의 1 꼴이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VIF 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는 뭐다? 요 변수는 다중공선성이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커야 있는 거냐? 보통은 10 이상인 변수는 다중공선성이 있는 변수로 의심을 해볼 만하고요. 뭐 30 이상 또 어쩔 때는 100 이상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중공선성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죠? 네. 3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이 거의 있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고 한 10 이상이 나왔다 그럼 다중공선성이 있을 것으로 한번 의심을 해보고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태지수라고 하는 것도 분산 확대인자처럼 어떤 다중공선성을 판별하는 그런 지표예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어떤 설명 변수들의 어떤 상관행렬, 요거는 상관 분석에서 배웠을 거예요. 상관행렬,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우리 선형대수에서 보면은 고유분해라는 게 있어요. 고유치, 고유벡터 분해. 이 고유분해를 통하면 고유치는 이제 아이겐밸류라고 부르거든요. 아이겐밸류가 나와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장 큰 고유치, 가장 작은 고유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변수 개수가 설명 변수 개수가 k개면 이제 k개가 이렇게 나올 텐데 가장 작은 고유치 분의 가장 큰 고유치 그거의 루트 씌운 거 이것을 보통 상태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크면 요 값이 굉장히 크면 다중공선성이 있다. 이 설명 변수들은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보통 한 100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중공선성 탐지 지표를 통해서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다중공선성에 관련된 일부 변수를 제거합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XJ 이거 빼버리자. 그럼 무조건 근데 이걸 빼면 안 돼요. XJ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회귀 모형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설명 변수다. 그럼 이거 남겨둬야죠. 그 대신에 다른 것을 빼야겠죠. 그렇죠? 그것들은 이제 그 데이터 분석할 때 연구자와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뭐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일부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 변수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면 좀 그렇잖아요. 분석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변수 선택법을 통해서 변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후진 제거, 전진 제거, 뭐 단계적 스텝와이즈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변수를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유의한 변수들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는 다중공선성이 있어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귀 모형을 적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뭐 리치 리그레션이라든가 프린시펄 컴포넌트 리그레션, 능형회귀나 주성분회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다중공선성의 염려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3학년 정도 가면 그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택 기법 중에서 전진 선택, 후진 선택, 후진 소거, 단계적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전진 선택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입력 변수를 각 변수의 기여도에 따라서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계산이 빨라요. 근데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한번 선택된 변수는 절대로 다시 제거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기여도가 높다고 해서 한번 선택하면 걔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변수와 변수 간의 어떤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들어오면 원래 있던 변수는 좀 빠지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전진선택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 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후진소거법, 백워드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완전 모형을 일단 한번 피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일 필요 없는 거 하나씩 버려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변수가 모형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적어요. 왜? 제일 불필요한 것부터 없애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 번 제외된 변수는 다시는 선택되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설명 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사용하기 좀 힘들어요. 극단적으로 변수의 개수가 자료 수보다 많을 때, 옵저베이션 수보다 많을 때는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후보 변수의 수가 이 옵저베이션 수, 자료 수보다 많으면은요, 회귀 모형 자체가 피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이루는 방법이 단계적 방법인데, 네네, 단계적 방법인데요. 어이구, 제가 여기다 이거 안 써놨네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단계적 선택 방법 요거를 하나 여러분들 교재에서 찾아가지고 써놓도록 하세요. 요건 뭐냐면 요거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믹스를 시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중요한 변수를 하나를 입력을 해요. 추가를 하고 다시 한번 있는 풀에서 뺄 건 없는가를 검토해서 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넣고 필요 없는 변수가 있는가 봐서 뺄 거 빼고 뺄 거 없으면 다시 이제 다른 변수 하나 추가하고 또 거기서 그러면 이게 추가가 됐을 때 필요 없는 변수는 없을까 해서 또 빼고 그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텝와이즈 방법에서는 한 번 빠졌어도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왔던 게 나중에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알겠죠? 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과제 10번 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계획 기본 원리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라. 실험 계획의 기본 원리 세 가지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가장 첫 번째는 이 반복화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반복화, 그 다음에 블록화 두 번째, 그 다음에 확률화는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복화라고 하는 것은 실험 한 번 딱 한 거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반복해서 실험을 해야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나온 값은요, 우연히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통해서 평균을 구해보고 산포도 구해보고 그랬을 때의 어떤 평균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산포를 고려해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한 번 딱 실험한 거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원리, 이거를 반복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블록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락된 요인을 통제하여 실험의 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원리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 요즘에 예를 백신을 만들었다.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할 때 물론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 백신을 맞은 그러니까 그 백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백신 말고 딴 거 없을까요? 치료약이라고 할까요?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코로나에 효과 있는 약이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럼 개발된 그 코로나 치료약을 그 치료약을 맞은 코로나 환자 그 치료약을 맞지 않고 기존 약을 투약한 그 비교 집단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봅시다. 우연히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그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약 새로 개발된 치료약을 맞은 사람들은 다 남자고 기존 약을
투약한 사람들은 다 여자고 이렇게 해서 비교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예를 들어 개발된 코로나 치료약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성별의 차이인지 모르잖아요. 교락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교락돼 있다라고 그러죠. 예, 이걸 통제한다는 얘기는 그 요인을 실험의 구분 변수로 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 블록화는 바로 그거예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분 변수로 끌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처럼 성별이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성별을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블록화한다라고 그래요. 성별을 그룹화해 가지고 새로 개발한 치료약을 남자, 여자 그리고 기존 약도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그 성별에 따라서 구분해서 블록화를 이루어서 성별 차이에 따른 그 효과를 통제를 해서 나중에 그 성별 차이에 따른 효과는 따로 빼내고 그거하고는 무관한 실제 치료약에 따른 순수한 차이, 그 순수한 차이를 검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블록 내에서는 당연히 확률화를 실시해야 돼요. 확률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블록 내에서는 확률화를 시켜줘야겠다. 자, 이렇게 블록화까지 설명을 드렸고 확률화는 여기서 보실게요. 확률화는요,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실험이 될 수 있도록 실험 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실험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이 실험 단위의 배정 및 실험 순서를 랜덤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처럼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했는데 이 환자들한테 그걸 투약할 거예요. 근데 항상 비교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약과 기존 약을 투약을 받는 두 집단이 있을 거예요. 그 집단을 실험 단위가 나는 기존 약을 투약받을 거야. 나는 새로 개발된 약을 투약받을 거야. 실험 단위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또는 연구자가 새로 치료약을 개발한 사람이 실험 단위를 너는 새로운 약 투약해, 너는 기존 약 투약해. 이렇게 그 연구자가 이렇게 결정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연구자는 새로 개발된 약의 효과를 은연중에 높이기 위해서 그나마 환자 중에서 좀 튼튼한 애들을, 좀 경미한 증상이 있는 애들을 새로운 약에 이제 배치를 하고 중증 환자만 기존 약에 배치를 하고 그러면 네, 당연히 효과가 있게 나오겠죠. 그게 약의 효과입니까? 아니죠. 예,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주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랜덤하게 배정이라든가 실험 순서를 랜덤하게 결정을 하고 실무적으로는 이중 블라인드 기법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중 블라인드 기법은 이런 거예요. 환자가 내가 새로운 약을 먹고 있는지 기존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약은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짜 약을 플라시보라고 하는데 진짜 약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밀가루로 만든 그냥 플라시보를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험 단위가 모르게. 그리고 이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연구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의사가 되겠죠. 의사도 내가 주는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약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치료약이라고 이렇게 딱 주고 있는데 이게 진짜 치료약인지 아니면 가짜 약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가짜 약을 그러니까 진짜 약을 진짜 약을 주는 경우 진짜 약을 투약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면 은연중에 그 사람을 더 잘 케어할 수도 있고 잘 보호할 수도 있어요. 연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중 블라인드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단위들도 그래요. 실험 단위들도 내가 새로 개발된 아주 훌륭한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면 이제 그걸 아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나는 밀가루 약을 먹고 있어. 가짜 약을 먹고 있어. 또는 안 먹고 있어.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심리적인 효과가 있대요. 그래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그 새로운 기법을 처방받지 못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더 이제 효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이제 블라인드 기법을
내가 먹는 약이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뭐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중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단위, 뭐 환자겠죠. 뿐만 아니라 뭐 연구자, 뭐 의사겠죠. 그 사람들도 모르게 한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알고 관장하는 슈퍼바이저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확률화는 실험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기능을 기능함이 아니라 기능을 함.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두 사람을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 갖고 너는 새로운 약 먹고 너는 기존 약을 먹어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눌 때 랜덤하게 하란 말이에요. 랜덤하게 하다 보면은 신체 조건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이쪽 양쪽에 건강한 사람도 양쪽으로 갈 거고 뭐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양쪽으로 고르게 갈 테니 내가 어떤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그런 요인들, 그죠? 실험 외적인 요인들이 그냥 랜덤화를 통해서 양쪽으로 고르게 분배됐을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요인의 영향이 서로 상쇄되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분류 분산 분석입니다. 이렇게 그룹이 5개 그룹이 있어요. 그룹에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룹 간에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룹이 면의 함유량이에요. 이게 면의 함유량에 따라서 뭐 장력 강도를 측정한 거예요. 그럼 장력 강도의 평균이 서로 다른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면의 함유량이라고 하는 게 설명 변수고요. 장력 강도라고 하는 게 반응 변수예요. 반응 변수. 설명 변수는 이렇게 15%, 20%, 25%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져 범주형이죠. 범주형 이게. 설명 변수는 범주형이고 반응 변수는 이렇게 관측된 값 이런 것들이 연속형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론 분류라고 하는 거는 설명 변수가 하나죠. 면의 함유량이라고 하는 하나죠. 이 그룹을 구분짓는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론 분류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모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규모가설은 여기서 알파 i가 전부 다 0이다. 이건 알파 i는 그룹 효과예요. 그룹 효과. 첫 번째 그룹의 효과, 두 번째 그룹의 효과.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y의 어떤 효과인데 그게 다 0이다. 그룹의 효과가 없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룹 간 평균 차이가 없다. 이게 분산 분석에서의 규모가설입니다.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생겼고요. 기각력 이렇게 생겨서 이거 계산을 쭉 해보시면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분산 분석 표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거 총제곱합 처리 제곱 여기 t는 토탈 여기 있는 t는 트리트먼트예요. 처리를 나타내는 잔차 제곱합 이렇게 해서 이 자유도는요 여기서 이 변수 설명 변수 요거에 이 자유도는 이 제곱합의 자유도는 이 그룹 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룹 수 마이너스 1. 그룹이 5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 하면 4가 나오죠. 그렇죠? 전체의 자유도는 전체 데이터 개수 n-1이에요. 전체가 여기 그룹이 5개, 각각의 그룹에서 5개씩 관측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25개예요. 25-1 해서 2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자유도를 더하면 여기에 나와야 돼서 이제 요건 20개로 결정이 되고요. 이 제곱합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 이렇게 이걸로 계산을 하시고요. 제곱합. 이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요. 475.8을 4로 나누면 이게 나오고 161.2를 20으로 나누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평균 제곱합이고 이 F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균 제곱 간의 비예요. 그러니까 118.94를 8.06으로 나누면 이게 나옵니다. P밸류를 구하면 이제 굉장히 작게 나와요. 그래서 작으니까 규모가설 기각한다. 규모가설이 뭔데요?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없다. 유의수준 1%에서 면의 함유량에 따라 합성섬유의 평균 장력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요? P값이 작으니까 규모가설을 기각했죠. 규모가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없다. 그걸 기각하니까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면의 함유량이고요.
그 면의 함유량에 따라서 합성섬유의 평균 장력 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그룹의 상자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눈으로 봐도 어때요?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존재할 것 같죠? 예. 항상 분산 분석하기 전에 이 그림을 상자 그림 그려보는 게 먼저예요. 아,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존재하겠구나. 네. 한번 평균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룹의 평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제일 큰 게 네 번째 그룹이네요. 21.6. 제일 작은 건 첫 번째 그룹 9.8이네요. 네.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분산 분석을 해도 규모가설 기각하게끔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존재할 것 같죠? 그죠? 예, 그게 검정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평균 구해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상자 그림 그려보고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먼저 해볼 것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앞에와 같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카이제곱 검정. 연령별 연령 그룹이 2개가 있고요. 상품이 3개가 있어요. 연령별로 이 상품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가 또는 연령과 상품은 독립인가 이것들을 검정해 봐라. 자, 규모가설은요. 연령과 상품은 독립이다. 만약에 독립성 검정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동일성 검정인 경우에는 연령별 상품 선호도는 동일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독립성 검정은요. 이 300이라고 하는 것만 고정이 된 거예요. 내가 300명을 조사하겠다 했을 때의 이제 독립성 검정이고 동일성 검정은 얘가 고정이 된 거예요. 이게 얘가 나는 30세 이하 100명 조사할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조사됐고 30세 이상은 200명 조사할 거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쵸? 이럴 때는 이제 이 그룹 간 비교가 되는 거죠. 요 그룹에서의 ABC 선호도, 요 그룹에서의 ABC 선호도 그게 서로 같으냐 다르냐 이걸 보는 게 동일성 검정 또는 동질성 검정이고요. 이 300이라는 것만 고정시키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연히 30세 이하가 100명이 관찰이 된 거예요. 20, 20, 60 합쳐서 그런 세팅이면 독립성 검정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100, 200 딱 떨어진 걸로 봐서는 동일성 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질성 검정. 그러나 요 두 개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동일성 검정 결과는 독립성 검정의 결과로 또는 독립성 검정의 결과는 동일성 검정의 결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은 항상 이렇게 생겼죠.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은 여러분들이 각 셀에 대해서 각 모든 셀에 대해서 이런 걸 기대도수분에 분자는 관측도수 마이너스 기대도수 요거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셀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셀 관측도수 얼마예요? 20. 기대도수는요 30. 얘가 기대도수고 얘가 관측도수니까 20 빼기 30의 제곱을 기대도수 30으로 나눠라. 이게 첫 번째 셀이에요. 두 번째 셀은요 20, 40이네요. 20 빼기 40의 제곱을 40으로. 맨 마지막 여섯 번째는 30, 60이에요. 그래서 30 빼기 60의 제곱을 기대도수 60으로 나눠라. 이걸 다 더하면 65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 검정 통계량은요. 규모가설 하에서 규모가설이 뭐예요? 두 카테고리칼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또는 동일성 검정이라고 하면은 그룹 간의 선호도의 차이가 동일하다. 이런 규모가설 하에서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데 카이스퀘어 분포는 자유도를 가져요. 그 자유도가 이렇게 나와요. R 빼기 1 곱하기 C 빼기 1. 요 R은요. 행의 수예요. C는요. 열의 수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표에서 행이 몇 개예요? 2개. 열은요. 3개. 그럼 3 빼기 1. 여기는 2 빼기 1 하면 어떻게 해요? 곱하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카이스퀘어 2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내가 만약에 유의 수준을 5%로 한다면 카이스퀘어 2 분포에서 0.05 이거 이 카이스퀘어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우측 확률이 0.05가 되도록 해주는 요 임계값 얘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0.05 자유도는 2 그거보다 크면 나는 규모값을 기각하겠다. 근데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99 나와요. 5.99 근데 실제로는 얘 65잖아요. 엄청 크죠. 따라서
유의수준 5%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다시 말하면 연령과 상품은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연령과 상품은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독립성 검정의 결과처럼 쓰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런 거겠죠. 30세 이하와 30세 이상 두 그룹은 상품 ABC 선호도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아니 차이가 있다. 규모가설을 기각하니까 그죠? 규모가설을 기각하니까 차이가 있다. 요 그룹이 ABC 선호하는 비율과 요 그룹이 ABC 선호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얘는 20%, 20%, 60%, 35%, 50%, 15% 차이 나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